여러분, 오늘 우리 이 챕터에서는 이제 아홉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공정성과 해외 조선을 이번 장에서 인문학과의 만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잘 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마저 공정을 원한다. 자, 성경석 호도원 일꾼의 공정.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화를 계속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재벌 딸들의 빵집.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워렌 버핏. 나의 성공은 사회적 빚. 자, 다섯 번째는 자연적 복권과 포도원 임금. 자, 여섯 번째는 이자 놀이는 공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았었습니다. 자, 나만은 예외인 공정. 공정하다고 하면, 자, 나만 예외이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규칙, 동일한 기준이 적용을 해야 되고요. 나도 그런 규칙을 받아야 우리 모두가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이해의 충돌과 외형적인 갈등.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일본의 99엔과 한국의 루펀. 네, 그리고 열 번째는 우리에게 라가디아 판사는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었던 원숭이마저 공정을 원한다. 여기부터 나만은 예외인 공정. 이 부분을 우리 보면서 자, 여러분들도 자, 이생망 또는 헬조선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단어들을 운용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자, 있다면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기준 또는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 모두에게나 특히 나에게는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언제 느끼는지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헬조선 같다.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이제 우리가 이해의 충돌과 외형적 갈등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을 시작하는 것을 공정하다 생각하고, 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 충돌이란 자, 개인이나 회사, 사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자, 사적 이해 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칭해서 이해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업체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 납품해야 하는 우리가 이제 10월 또는 11월 정도에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우리가 이제 보낼 때 또는 공공기관에 뭐 약품을 납품한다든지 또는 주사제를 납품한다든지 이럴 때 나와 친구가 간이 관계가 있는 또는 어떤 A사 또는 B사가 서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입찰의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뭔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로 그 A 회사의 제품을 B 회사보다 별로 월등하지도 않고 가격 자체도 적정하지 않음에도 음, 어플라이해서 그런 어떤 제품을 사주고 내가 또 그런 커미션을 받는 이런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직자의 경우에 나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개인의 직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부적절하게 이익을 갖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충돌이란 말이 순진하게 들릴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자, 해외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불공정한 특채로 사퇴한 사례. 자, 해당 직책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채우고 역량이 출정에 정상적으로 합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문제는 자, 이것을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용이나 승진, 인사권리 투명성이 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개 채용, 공개 채용 또는 임용을 통해서 내가 임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이런 채용에 있어서 본인의 실력으로 채용이 됐다라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좋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공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어떤 공정성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인사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돼서 채용이 되고 승진이 됐다고 해도 이 기준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위고요. 자, 외형적인 갈등, 그리고 실제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 상황이 외부에서 볼 때 이해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해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 깊게 관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얏나무 아래도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 이 속담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면 행동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가 봐도 떳떳할 수 있고, 그래야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공정성과 즉 여기에서 보는 공정성은 곧 도덕성인데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외형적 충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 충돌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이해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조직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심받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국민이 스스로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이 없는 인정, 그리고 자, 동정심의 유혹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9챕터죠. 일본의 99엔과 한국의 로펌입니다. 자, 1944년 5월 30일 13살 안팎의 한국 소녀 300여 명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근로정신다라는 어떤 깃발 아래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 소녀들이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이 소녀들이 할머니가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죠.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 밀린 임금과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자, 일본 정부는 연금을 탈취한 수당이라고 하면서 자, 8명에게 각각 99엔, 당시 환율로는 어 1243원을 보냈다라는 거죠. 네, 말이 됩니까? 네, 굉장히 화가 나는 대목이죠. 네,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 측이 변호를 한 변호인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형 로펌 법률회사, 한국을 대표하는 법률회사가 소속 변호사가 한국인 직용 피해자 그리고 일본의 전범 기업의 소송에 일본 기업을 변호했다는 것에서 아주 큰 공분을 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은 누구든 차별 없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법적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합법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변호를 일본 변호인이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텐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수임할 수 있다라는 의뢰인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를 앞세우지만 어떻게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곧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서사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히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1975년 아칸소주에서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토마스 알프레드 테일러의 변호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클린턴은 법원의 지명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 변호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법원의 요청이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자의 유죄를 알면서도 조서 절차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변호해서 형량을 대폭 줄여준 일이 드러났고 이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미국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 거를 뻔히 알면서 죄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어 본인이 짐을 짊어지고 또는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호를 했길래 이 사람의 죄를 형량을 대폭 줄여줬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미래의 대통령으로 뽑아도 돼? 이 사람 정말 공정한 사람이야? 우리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모든 어떤 세대와 연령층에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 앞에도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것이 모두 다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손해를 보면서 왜 어떤 자신의 시간과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기꺼이 보여주면서까지도 우리는 왜 정의로운 일에 목숨을 걸고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우리가 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당장 가치는 작지만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말 정의롭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걸로도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하는 것만큼 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 부분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합법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오케이. 괜찮다.'라고 보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분을 샀다는 거 합법적이라고 해서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또는 일본의 어떤 입장에서 변호를 한 한국 어떤 그 로펌의 변호사들에 대해서 모두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건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변호의 어떤 형식과 과정, 결과는 어떤 이제 한국의 법무법인이 또는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한 것과 굉장히 맥락이 같습니다. 합법적이어서 다 괜찮은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률에서는 피해자인 일본 기업의 유죄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범 기업을 보호했고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제대로 된 재판이었다면 일본 기업은 큰 배상과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나 한국 법무법인의 변호 덕에 무죄를 받아냈다는 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법은 곧 옳고 그름의 잣대는 아니다. 자, 사회에서는 법을 통제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언제나 있다. 자, 법은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 기준에 대한 현실의 해석, 나머지는 윤리 도덕의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다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렵지만 극명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한 사람, 음 이런 음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또는 어떤 재벌 기업가들의 또는 딸들의 어떤 베이커리 또는 어떤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분하지만 이런 어떤 법이 주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정말 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은 그냥 기준을 제시해 줘서 그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줄 뿐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죄가 완전히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 거죠.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음 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준법뿐만 아니라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거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모두가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윤리입니다. 자, 미덕이란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미를 썼죠. 자, 선천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연, 명법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담 스미스도 말했었죠. 보이지 않는 소운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본주의는 아니었었다고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의 지시가 따르는 것이 관건이라고 애담 스미스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의 정언 명법도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양식의 법칙, 자연법으로 실정법을 초월해야 한다. 자, 후소아카 일본 후생 노동성의 그 부대신이 자, 개인적으로 부끄럽다. 너무 뻔한 그런 결말이고 누가 봐도 다 이거 잘못된 거 없는데 잘못된 거 아닌데 너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끄러움이 정원 명법입니다.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가 비난하는 불공정함.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양심의 법칙, 자연법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함을 보면서 "부끄럽다."라고 일본의 어떤 부대신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라가디아 판사가 없는가?" 자, 괴테의 역작 파우스트에 대해서 짐승답게 이성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하루를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공동선에 대한 고민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당시 어떤 위정자, 법률 상인들에 대한 대문호의 분노, 괴테의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성, 옳은 것을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성을 가졌다는 인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매몰차한 비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괴테는 자, 이성을 돌아보고 성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본인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선한 마음,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을 내팽겨친 채 당장의 권력과 이해관계, 편파적인 감정과 같은 어떤 이런 거름더미만 보면 코를 쑤셔 박는 메뚜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성인이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계속 우리를 성찰해야 된다. 우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부끄러움이 없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 듯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이런 위정자 상인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전해집니다. 우리가 1933년 또는 45 년까지 10년 동안 뉴욕 시장을 3 번이나 역임한 피오델로 라가디아 판사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그가 이제 상점에서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빵을 훔친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죠. 그 대신 벌금이는 자신이 내고 배심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 50%씩 내도록 했다라는 일화는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판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물건을 훔친 거, 빵을 훔친 노인의 어떤 행위는 사실상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것만으로도 이 노인 정말 약하기 짝이 없고 정말 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50%씩 내게 하는 이라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판사들에게 물었을까요? 가난한 이웃을 챙기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라가디아 판사가 보여주는 굉장히 옳은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법률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될 법조인들에게 자, 정의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에게나 사건을 의뢰받을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라는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위안부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던 그런 할머니들의 그 반대편에 있는 우범, 전범 기업들을 변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부끄럽죠. 많이 배웠다. 많이 어떤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 사람으로서 동물의 탈을 쓴 마치 금수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 또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음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예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라가디아 판사는 과연 우리 이 나라에는 존재하는가요? 여러분들하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 라가디아 판사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 똑같이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서 50% 50% 그렇게 벌금을 부담하게 하면서 그 정말 아프고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 너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그 노인을 정말 배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한 행동 자체가 끝까지 누군가의 어떤 물건을 훔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어 만들도록 한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선한 약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에게 음 이런 라가디아 판사처럼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런 약자의 편에 속해서 그런 따뜻한 미덕을 베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고 좀 기억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같이 한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라가디아 판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악마의 덫 매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에서는 우리가 요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콜라주라든지 아니면 그림 분석이라든지 수사 검사 진행에 대한 약간의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 소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영상과 제가 올려드린 PPT, PDF 자료를 가지고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장에서 말하는 공정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